먼저 이야기할 사람은 락앤롤의 제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자, 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0년대 시대를 바꾼 가수로 인식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50년대면은 지금처럼 미국의 소수인종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여건을 누리게 되기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 판을 내면 누가 판을 삽니까? 백인들이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백인들이 사야 되는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진짜 젊은이들이 열광하던 음악은 흑인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음악은 미국의 그 노예 시대 때 농장 음악부터 출발한 소위 우리가 블루스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전 세계 대중음악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루스가 세속 음악이 되면서 그것이 리듬앤블루스, 소울 이렇게 변해오게 되는 거죠. 이 리듬앤블루스, 소울 음악을 하는 흑인 가수들, 그들의 음악이 훨씬 더 매력적인 거야. 훨씬 더 덜 모범적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런 음악을 몰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흑인 음악을 잘생기고 몸도 되게 뇌세적으로 흔들어주고 이런 가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1954년쯤에 그 멤피스에 가면은 선 스튜디오라는 조그만 레코드사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거기에 샘 필립스라는 사장이 아무리 봐도 항상 그 레코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유행이 뭔지 고민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제 이건 끝이야. 이 흑인 음악, R&B, 소울 이것이 이제 락앤롤이라는 음악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50대 중반에 와서 이게 대세야. 그런데 흑인 가수를 내세우면 판이 팔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이. 그러면 백인이 누가 필요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레코드 회사에 나타납니다. 그 청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생일 선물로 제가 노래를 녹음하고 싶어요. 너무 착하죠. 그렇죠? My Happiness라는 곡, That's When Your Heartaches Begin이라는 두 곡을 녹음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레코드사의 영업이 영세해서 이렇게 누가 와서 노래를 녹음하면 자기 돈 내고 녹음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딱 본 거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픽업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이제 여기 붙게 됩니다. 왜? 이 물건이 되거든.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탐 파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매니지먼트 하게 되는데 사실 탐 파커라는 사람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서 온 불법 이민자 출신인데 미군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를 자기가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성공 가도를 걷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 매니지먼트사가 15%에서 20% 정도를 자기가 떼가거든요. 저 사람 반을 떼갔습니다. 근데 엘비스는 거기 저항하지 못해. 왜? 너무 순박한 시골 청년이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초창기 히트곡 중에서 하운드 독. You ain't nothing but a hound dog, good crying all the time. Well, you ain't never gonna ever and you ain't no friend of mine. Well, they said you was high class. Well, that was just a lie. Yeah, they said you were high class. Well, that was just a lie. Yeah, you ain't never gonna ever and you ain't no friend of mine. 대단하죠? 그러니까 엘비스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실력의 소유자죠. 자기가 몰랐을 뿐이죠. 그리고 저렇게 춤을 추게 된 것도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인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탐 파커가 엘비스 프레슬리를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서 그런 거예요. 야, 가만히 서서 마이크만 잡고 노래하는 것보다 네가 엉덩이를 좀 흔들어주면 젊은 여성들이 환장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거고 그건 사실 상업적인 어떤 전략으로는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전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하트브레이크 호텔이라는 곡, 이 곡은 좀 차분한 곡인데 그다음에 러브 미 텐더 이 두 곡이 연이어서 빌보드 팝 싱글 차트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원래 이렇게 성공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구설수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렇게 춤을 추니까 난리가 났어,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은 열광하지만 미국의 남부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요? 불순한 거야. 그리고 이건 악마의 음악으로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전 데빌이야, 데빌. 완전히 악마인 거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러면서 그 미국의 남부 교회에서는 일부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진과 그의 앨범들을 다 모아서 막 불태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도 있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여성 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 작은 사이즈의 그 콜라 병 있잖아요. 유리로 된 거. 그것을 바지 앞주머니 안쪽으로 깊숙이 집어넣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는 전혀 안 그런데 내가 당하는 어떤 억울함?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저렇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품성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와 웬만하면 싸우지 않고 잘 넘어가고. 근데 언론도 완전히 엘비스 프레슬리를 사탄시하는 죄악시를 넘어서서 그런 그 공격에 동참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저 비주류 음악의 무슨 저 뭐 황제처럼 여겨졌어요. 왜? TV에서 출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욕먹으니까. 근데 젊은이들이 좋아하면 그거 어쩔 수가 없거든요. 계속 더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더 이상 방송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를 공격했던 인간들이 이제 막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출연해달라고 이제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 거죠. 출연했어요. 여러 가지 쇼에 출연을 했죠. 근데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아까 보셨죠? 그 난리 난 춤 있죠? 막 하반신 정신없이 흔드는 거? 그 춤을 추기 시작하면 카메라를 상반신만 찍어요. 요즘 같은 기준으로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가수가 노래하면서 춤을 춘다는 것은 그 춤도 자기 음악 표현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못 보여주게 한다? 짐 싸서 바로 나와야죠. 못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과거에 엘비스를 공격했다가 이제 엘비스를 이제 막 출연시키려고 애썼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 에드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에드 설리반은 에드 설리반 쇼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공연 프로그램을 TV 공연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면 성공한 거고 여기 못 나오면 별로 성공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취급되던. 근데 이제 에드 설리반도 민망했던 거야. 자기가 그렇게 욕했다가 출연까지 했는데 하반신은 안 찍어주고. 근데도 이 착한 청년이 별로 그렇게 불평등 안 하면서 그냥 또 공연을 그냥 잘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에드 설리반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면서 Ladies and gentlemen, inasmuch as he goes to the coast now for his new picture, this will be the last time that we'll run into each other for a while. But now wait a moment. I wanted to say to Elvis Presley and the country that this is a real, decent, fine boy. And wherever you go, Elvis. 그래서 양심에 찔렸던 거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기 직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고 안 치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게 되죠. 근데 왠지 세상에 나온 엘비스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 그렇게, 과거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 락앤롤의 제왕으로 미친 듯 그 막 흑인들보다 더 노래를 잘하면서 엉덩이를 그렇게 흔들어대던 가수가 너무 조신해진 거예요. 발라드만을 부르는 가수로 변화하게 됩니다. Just thinking decorations of red on a green Christmas tree. 과거의 그 스탠다드 팝을 젊은이들이 싫어해서 이 락앤롤이라는 흑인 음악인데 그것을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어떤 백인의 포장으로 이 세상에 내놓았던 그 제품이 락앤롤인데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과거의 그 음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게 싫었어요. 근데 왜 발라드를 부르는 가수가 됐느냐?
할리우드 영화에 엄청나게 많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럼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영화로 작품으로 인정받는 영화들은 아니고 그냥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성과 그의 외모를 파는 영화들이죠. 영화의 주제곡을 부릅니다. 그 주제곡이 그냥 히트곡이 됩니다. 그럼 나는 뭘 안 해도 돼? 공연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면 어떤 그 밴드나 아티스트는 막 2년씩 이 앨범을 프로모션하기 위해서 공연하기도 합니다. 엘비스는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멤피스의 그레이슬랜드라는 집을 짓고 거기서 완전히 왕처럼 틀어박혀서 안주하게 되는 거죠. 이게 60년대입니다. 근데 60년대가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미국의 사회 분위기가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 풍요가 사라지고 50년대부터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사회적인 문제들이 밖으로 다 뛰쳐나오게 되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흑인 인권운동입니다. 흑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도시 빈민들의 폭동이 계속 생겨나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들과 또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싶은 거기에 동조하는 백인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행진을 하죠. 그다음에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젊은 세대들. 6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을 때 내가 그만큼 힘을 가진 아티스트면 오히려 여기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했습니다. 근데 69년쯤 되면은 미국 사회에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폭동들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고 뭐 그때 당시엔 이미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아니면 그 말콤 엑스와 같은 흑인 인권 운동의 그 지도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됐죠. 암살돼서.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도 더 이상 참고 있기가 민망했던 거야. 왜? 미국의 흑인 빈민가는 지금 너무 처참하니까 현실이. 이때 엘비스 프레슬리도 나도 무언가 음악을 통해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게 되는데요. From Elvis in Memphis라는 앨범입니다. 락앤롤 시대의 그 위대한 인물이라고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하지만 그때 50년대 전성기에 냈던 음악들보다 요 한 장에 들어있는 12곡의 곡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 한 곡이 있는데 In the Ghetto라는 곡입니다. 게토는 미국의 흑인 빈민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곡은 대중음악의 명곡 중에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흑인 소년이 아무 축복도 받지 못한 채 빈민가에서 태어난다. 근데 결국은 거기에서 아버지도 없고 사랑도 없이 크게 되는 이 소년은 도둑질 하게 되겠죠. 싸움질 하게 되겠죠. 뭐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하거나 아니면 사고 팔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그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빈민가 거리에서 결국은 어느 날 총을 맞고 똑같이 아버지의 운명처럼 죽게 될 것이고 그의 어머니가 그 시신을 끌어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의 노랫말인데요. And a hungry little boy with a runny nose plays in the street as the cold wind blows in the ghetto. And his hunger burns. So he starts to roam the streets at night and he learns how to steal and he learns how to fight in the ghetto. Then one night in desperation the young man breaks away. He buys a gun, he steals a car, he tries to run, but he don't get far, and his mama cries. As a crowd gathers round, an angry young man face down in the street with a gun in his hand in the ghetto.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는 그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이 호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을 보고 느껴지는 것들을 자기 음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레코드 회사가 원하는 대로 팬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가면 그 삶이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음악을 통해서 그 수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 활동에 음악 활동에 주도권을 쥐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결국 이제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앰피타민으로 시작해서 온갖 뭐 각성제, 진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구매를 하면 한 10,000알씩 이렇게 먹어요.
하루에 막 몇십 알씩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그래서 엉망이 돼갑니다, 몸이. 일단 앞이 잘 안 보이게 되고요. 녹내장이 오고, 그다음에 간이 안 좋아져서 간 질환이 오고요. 소화불량 당연하죠. 아예 소화불량, 소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걸어다니는 이제 병원이 되는 거죠. 몸도 120kg가 넘어갑니다.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매니지먼트하는 탐 파커가 딱 보니까 내 가수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 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마지막 단물을 다 뽑아야 되니까. 미친 듯이 녹음을 시켜요. 그래서 3년 동안 무려 6장의 앨범을 녹음합니다. 그래도 그 보디가드 중에 마음이 좀 따뜻했던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리무진이 도착하고 공연장에 이제 공연하러 나오는데 제대로 서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축에서 내렸는데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 보디가드가 이제 부축을 했겠죠. 그 딱 쳐다봤는데 이미 인생이 끝난 약간 이 선한 어떤 그 짐승의 눈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보디가드가 눈물을 흘렸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자신을 보면서 괜찮다고. 그럼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얼로 죽었을까요? 사인은 심장마비입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근데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은 변을 보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화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서 배변 활동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배변 활동할 수 있는 것과 엘비스 프레슬리의 부와 명예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인생을 딱 봤을 때 동해바다처럼 사는 것보다는 서해바다처럼 잔잔하게 오래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큼의 성취감을 갖느냐가 저는 느끼는 게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해바다는 너무 나갈 때 싹 빠지고 들어올 때 확 들어오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착한 청년이 엄마에게 생일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레코드 회사를 찾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약간 자기 몸에 걸맞지 않는 락앤롤의 제왕이라는 옷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런 엉덩이 춤을 추라고 할 적에 내 뜻이 아니면 그냥 추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렇게 변기를 부여잡고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비스도 성공을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처음부터 성공을 갈망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가수가 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공한 다음에도 야, 다 필요 없어. 날 너무 괴롭히지 마.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죠? 네. 이 너무 많을 때 정말 하나 고르기가 너무 어렵죠, 네, 그죠?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저는 덴저러스도 좋아했고 뭐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 노래는. 위아더. 위아더 월, 위아더. 와,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위아더 월드는 유명한 곡이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마이클 잭슨은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위대한 작곡가예요. 위대한 춤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작곡가 명예의 전당도 있고, 그리고 댄서들의 명예의 전당도 있습니다. 거기 다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프로듀서입니다. 음악을 잘 만들어요. 사실은 마이클 잭슨은 철장 속의 원숭이로 조련된 스타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만 5세, 6세의 나이에 이미 그런 인생을 살게끔 삶이 설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인디애나의 게리라는 동네 출신인데 마이클 잭슨 집안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요 막내, 물론 그 자넷 잭슨이 더 어리죠. 근데 그 이제 여자 형제니까. 근데 너무 얘가 뛰어난 거야. 와, 놀라운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 가끔 보면은 막 얘가 어떻게 저런 애가 있지 막 이런 애. 막 얼굴만 봐도 미치겠는 거. 근데 노래를 하는데 더 미치겠는 거. 그런 탤런트를, 재능을, 천재적인 재능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그래서 조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 5살의 나이로 형제 그룹이죠. 마이클 잭슨의 형들과 함께 잭슨 5라는 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저메인 잭슨 한 명 빼고 나머지는 자기 혼자 가수 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동생 때문에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막내 동생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어른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앨범이 스릴러라는 앨범입니다. Cause there's this deadline night, and no one's gonna save you from the beast about to strike. You know it's deadline. 이 앨범이 어느 정도냐? 지금까지 단일 정규 앨범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보니까 약 6,500만 장 정도 팔렸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전의 음악들은 듣는 위주의 음악이었다면 그 이후로 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보는 위주의 음악으로 대중음악이 바뀌거든요. 그거는 MTV의 등장 때문입니다. 근데 MTV가 초창기에는 흑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방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이클 잭슨의 인기는 그런 걸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는 MTV를 통해 소개되고 그럼으로써 다른 흑인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도 음악도 MTV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흑인들이 대중음악계의 어떤 정상으로 진입하는 데 큰 벽이 있었다면 자기도 물론 허물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다른 흑인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도 그 벽을 허물어 주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대중음악은 대체적으로 노예음악으로 시작해서 그게 블루스, 그다음에 리듬앤블루스, 소울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흑인 음악이 현재 전 세계 대중음악에 어떻게 보면 그 가장 밑거름이 되는 음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백인 음악과 함께 무언가 이게 견주는 듯한 그런 태도가 70년대 말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리듬앤블루스, 소울은 흑인 음악, 락은 백인 음악. 근데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쉽게 말하면 양분돼 있는 대중음악계를 하나로 묶은 사람이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앨범이 바로 80대 초반에 나왔던 스릴러 앨범입니다. 스릴러 앨범에서는 앨범에 등장하는 곡들 중에 7곡이 탑10 히트를 기록합니다. 앨범 많이 팔렸을 뿐만이 아니고 그 차트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음악적인 업적도 대단했었습니다. 타임지에서는 마이클 잭슨을 어떻게 평가했냐? 음악으로 인종의 벽을 허문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왕자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게 가족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일 때. 나를 뜯어먹는 가족들. 성인이 돼서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데 이 형들이 동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기들은. 얘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같이 좀 하자. 잘 됐었는데 너 지금 최고인데. 이 착한 동생이 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요. 빅토리. 근데 앨범을 내면 어떻게 되죠? 순회 공연을 하잖아, 순회 공연. 그래고 이제 대대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회 공연을 준비해요. 어떻게 되겠어? 다 막 매진을 넘어서죠. 막 티켓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는데 형들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 때문이에요. 마이클 잭슨 때문이지. 형들끼리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뭐 한 3명 오겠지, 그죠? 공연장에. 그죠?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못된 짓을 하는 게 공연가를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추접스러운 일까지 하냐면 티켓을 너무 많이 원하니까 로또 형식으로 판매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우리한테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추첨해서 당신에게 표가 당첨이 돼야 되는 거야. 내 돈 내고 가는데도. 그 몇 달 동안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자를 굉장히 좀 조잡하고 우리 그렇게 살기 싫잖아, 그죠? 아무리 돈이 위해도. 그 욕을 형들이 먹어요? 마이클 잭슨이 먹어요? 마이클 잭슨이 먹죠. 기쁘지가 않아. 이 순회 공연을 형들하고 하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그 빅토리 투어의 맨 마지막에 마이클 잭슨이 공언을 합니다. 내 형들과 하는 공연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물론 지키지 못해요. 나중에 다시 리유니언 공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너무 형들한테 화가 났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 일을 거의 시점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내가 마이클 잭슨의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그는. 아니, 언제 어디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상상 임신?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제일 웃긴 여자가 내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마이클 잭슨의 아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는 아빠가 마이클 잭슨이고 그럼 한 아이는 아빠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 있다가 정신병원에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웃자고 한 얘기지만 실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구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디어들도 전혀 마이클 잭슨을 도울 생각이 없어요.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앨범이 나오고 그 다음 앨범이 배드잖아요.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게. 이 앨범부터 약간 기가 좀 꺾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완전히 마이클 잭슨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체가. 그러니까 가족들이 괴롭혀. 이제 매체가 이제 칼을 들고 마이클 잭슨을 죽이려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 사악한 팬들이 힘을 보탭니다. 마이클 잭슨이 첫 번째, 그렇죠, 성추행 혐의 때문에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성추행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동 성추행이에요, 아동 성추행. 마이클 잭슨의 팬이라고 자청했던 사람들 중에 이반 챈들러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처음에 자기 아들인 조단 챈들러, 이 조단을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이클 잭슨이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한 건 사실이고요.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같이 놀아주고 심지어 자기가 저기 잠을 자는 침실에서도 같이 놀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검찰이 마이클 잭슨에게 어떤 것까지 시키느냐? 자기 성기를 촬영했어요. 어떻게 생겼다라는 어떤 그 묘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마이클 잭슨은 이제 점점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 돈이 있어요. 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해결을 합니다. 제가 1,500만 달러로 기억을 하는데 법정 밖에서 이 일을 해결할 때는 뭔가 합의서 같은 걸 쓰잖아요. 거기에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하지 않았다. 그걸 인정하게끔 서류를 받아내죠. 대신 아유 더러운 놈이야, 돈 주고 말자. 그리고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때부터 잠을 자지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물이 큰 좀 문제가 됐는데 프로포폴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릅니다.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2003년에 또다시 마이클 잭슨은 성추행 추문에 휘말리게 됩니다. 2차 성추행 추문인데 이건 정말 마이클 잭슨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에요. 그때 게빈 아르비조라는 13살 소년의 암 치료비를 마이클 잭슨이 대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큐멘터리를 찍으니까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잘 대해주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장면들을 찍었잖아요. 그게 이제 92년에 데자뷰가 이루어진 거야.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친절하게 그를 대하는 마이클 잭슨의 모습에서 그래, 마이클 잭슨의 92년 성추행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거야 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소년의 가족들이 격렬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잭슨의 입장에 섰던 거죠. 그런데 그들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죠. 실상은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결국은 2차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벗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성추행 혐의 때 마이클 잭슨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아들의 눈에 독성 스프레이를 뿌려서 아들의 눈을 멀게 하려고 했습니다. 사악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죽게 되는데 마이클 잭슨이 죽고 2달 후에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 이후로 음악 활동도 이제 완전히 거의 접은 수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2001년에 Invincible이라는 앨범을 내놓았는데 Invincible은 그거잖아요. 단어 뜻은 뭐든지 이길 수 있다. 무적의 이런 뜻이잖아요. 최악의 앨범이 됐죠, 결과가. 아무 결과도 못 얻었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 그렇다고 그 명성이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2009년에 마이클 잭슨은 그 오랫동안 부진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재기하기 위해서 순회 공연을 이제 준비합니다. 근데 영국 런던에서 이제 자기가 공연 활동을 이제 재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래서 티켓을 예매를 시작한 순간 80만 장이 한꺼번에 매진이 돼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그 약속을 결국은 지키지 못합니다. 몇 달 뒤에 마이클 잭슨도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왕궁이죠. 네버랜드라고 하는. 거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게 프로포폴을 과다 투입해서 그렇게 된 결과로 지금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스타가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옆에서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힘들고 외로울 때 가족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그냥 외롭게 거기에서 죽어간 거죠.